그래서 87페이지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대손. 그래서 대손의 뜻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돈 못 받는 것을 대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뭐 하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 못 받으면 행복해요? 슬퍼요? 슬프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돈 못 받으면 직원들 월급 못 줄 수도 있고 거래처 대금 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손이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들이 보면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항상 문제는 잘 될 때가 아니고 안 될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도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봤나 인터넷에서 봤나 봤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 인터넷에다 올렸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올렸냐면은 돈 많이 벌어도 적게 벌 때랑 똑같이 아껴 써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 인상이라는 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죠? 떨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많이 벌었을 때 많이 모아놔야 된다. 왜냐면 계속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굴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돈을 잘 보관을 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 말도 맞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돈 벌 건 아니잖아요. 많이 벌 때도 있을 것이고 적게 벌 때도 있을 것이고 못 벌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많이 벌 때 돈을 모아놔야 그 이후에 다른 쪽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벌 때 조금 모아놓긴 해서 근데 확실히 그건 있습니다. 그 박명수 씨 어록 중에 그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 티끌 모아 티끌이다. 그 말이 맞기는 해요. 저도 이제 많이 벌 때 있고 적게 벌 때 있었는데 확실히 많이 벌 때 많이 모으긴 했어요. 저도 그거 가지고 장가가긴 했는데 어쨌든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쩔지 모르니까. 저도 그 많이 벌 때처럼 지금 벌면 와이프가 좋아할 텐데 지금 그 많이 벌 때보다 월급이 적어서.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또 거기 87페이지 위에 보시면 기업이 보유한 모든 채권을 100% 회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처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파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건 아니지만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TV에 종종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상황이 안 좋아서 어떤 행동을 했다. 그래서 최근에 저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천대교 아시죠? 인천대교. 인천대교에서 옛날에는 한강에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최근 추세 중에 하나가 인천대교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최근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다 떠안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안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 돈 못 갚잖아요. 근데 사망하면은 안 갚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다 떠안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참고로 한강에서 하루에 떨어지는 사람이 한 2, 30명 정도 된대요. 뉴스에 안 나와요, 이제. 왜 안 나오냐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이거 왜 하냐면은 저 아시는 분이 한강에서 일하시는데 저거예요. 보트 이런 거 막 강사, 수상스키. 근데 본인이 보는 것만 해도 하루에 한 5명에서 10명은 본대요. 그리고 몇 번 구출도 하고 떨어지는 사람 구출도 하고 그다음에 좀 안 좋은 것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숫자는 훨씬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큰 욕심 없어요. 전 100살까지만 살 거예요. 100세 시대라니까. 그랬더니 누가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엔 뭐 120세 시대, 110세 시대 뭐 그런 얘기 하는데 100살까지도 오래 사는 거긴 하죠. 네, 어쨌든 그래서 대손 그러면 돈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채무자의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대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손 그러면 돈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겁니다. 거기 교재 어디로 오시냐면은 교재 보실 필요 없이 저기 일단
89페이지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세 줄만 좀 적어주세요. 아니면 그 2장짜리에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2장짜리에 내용 어느 정도는 있는데, 우리가 못 받을 거 대비해서 쌓아놓는 걸 대손충당금이라 그래요. 2장짜리에 적으시는 게 더 편하긴 할 겁니다. 왜냐면 2장짜리에다가 그 외울 거 다 적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내용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또 공부하실 때 대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못 받는 돈. 그 다음에 충당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준비.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못 받을 돈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대손 충당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분계는 요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요거 안 써드렸구나. 죄송합니다. 보충법. 그래서 우리 회계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충당이 들어가는 거는 보충법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래서 보충법의 뜻이 뭐냐면 모자른 것만큼 채워줘라. 그래서 좀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간략하게. 그 다음에 이 대손충당금이 나올 때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대손상각비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이렇게 2가지를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2가지에만 쓰는 거예요. 매출 채권에만. 그래서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은 요 대손 상각비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하고 미수금, 영업, 외비용.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이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충법이 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죄송한데 저희가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많지가 않아서 아마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서남기 후 이해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우 저는 암기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저도 무슨 말인지 아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선의의 후암기가 되려면은요 최소 2-3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제 조건이 제가 수업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혼자서 고민을 대빵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저도 이쪽 공부를 꽤 오래 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선의의 후암기 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저 이해하는 데만 10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 잡는데. 왜냐면 이게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려요. 1년을 일을 해야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틀 잡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공부기는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거를 좀 단기간에 해야 되다 보니까 초반에는 조금 외워야 될 거나 이런 게 생각보다 좀 덜 되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충법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외상매출금이 1,000만 원 있다라고 볼게요. 얼마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대손충당금으로 1% 설정한다라고 볼게요. 이거는 법에 최소 1%는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1%보다 작은 건 없어요. 2% 나올 때도 있고 뭐 1.5도 나올 때도 있는데 뭐 0.8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왜냐면 법 위반이라. 그래서 만약에 1% 설정한다. 그러면 1,000만 원에 1%면 10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10만 원. 그럼 만약에 대손충당금이 7만 원 있어. 그래서 보충법의 뜻이 뭐냐면 1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7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죠? 3만 원 부족하죠? 그 3만 원 부족한 거를 채워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보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 회계는 보충법이라는 걸 쓰는데 대손충당금, 충당 들어간 건 무조건 보충법인데 보충법이라는 게 뭐냐면 모자른 것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만 원이 필요한데 7만 원밖에 없네. 그러면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3만 원이 부족한 거죠.
그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돼요. 차변의 대손삼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인데 이거 컴퓨터가 해줍니다. 요거 나중에 제가 설명은 몇 번 드리긴 할 건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다 해줘요. 그래서 요런 게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우는 충당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저희가 공부할 때 충당이 들어가는 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손충당금이 있고 하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있어요. 둘 다 보충법인데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퇴직급여의 뜻이 뭘까요? 퇴직급여. 우리 일하다가 그만두면 뭐 받죠? 퇴직금 받죠? 네, 그래서 퇴직금 주려고 쌓아놓는 걸 뭐라고 하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해요. 그래서 충당 그러면은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현재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추후에 아파트 사실 분들도 계실 건데 아파트 그 관리비 고지서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을 거예요. 장기수선 충당금.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뭐냐면 장기의 뜻이 몇 년 넘는 거라 그랬죠? 1년 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선의 뜻이 뭐 하는 거죠?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의 뜻은 고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충당 들어가면은 다 무슨 법이다? 보충법이다. 그래서 다 한자기는 한데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막 엄청나게 어려운 한자들은 아닌지라 그거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솔직히 지금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충당 나오면 무슨 법 쓰는 거라고요? 보충법. 그거 꼭 숙지 좀 해주세요. 그거는 많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좀 봐주세요. 어디 보시냐면은 101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쭉쭉쭉쭉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101페이지 보시면 기타의 당좌자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미수수익 때 미지급 비용이라고 있는데 옆에다 요렇게만 적어주세요. 결산 12월 30일. 그래서 결산 12월 31일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지금 안 할 거예요. 언제 할 거냐면은 결산할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결산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쓸 거거든요. 그럼 결산이라고 쓰면 몇 월 며칠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12월 31일이구나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왜 나중에 하냐면 어려워요 이거. 그 다음에 103페이지 여기도 나중에 볼 건데 거기 보시면 성급비용 대 선수수익이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결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산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하는 거다? 12월 31일 날 하는 거다 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는 중요해요. 105페이지는 지금 설명드릴 겁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선급금, 선수금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뭐하고 뭐라고 있으세요? 선급금, 선수금이라고 있는데 선급금 위에다가는 자산이라고 쓰시고요. 선수금 위에다가는 부채라고 쓰시고요. 그 옆에다가는 계약금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급금, 선수금은 언제 쓰는 거냐면 계약금 관련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의 뜻이 뭐냐면 먼저 선자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의 뜻이 뭐냐면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급금 그러면은 먼저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선수금은 먼저 받는 것. 그래서
먼저 줬냐, 먼저 받았냐 거기에 따라서 선급금이 될 수도 있고 선수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선급금하고 선수금 참고 좀 하시고. 그래서 선급금 그러면 먼저 준 돈. 그래도 우리 계약금 먼저 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계약금 먼저 받는 경우 있죠. 그리고 저희 시험하고 관련성은 없는데 요거 정도는 좀 알고 계세요. 뭐는 좀 알고 계시냐면 우리 저기 뭐냐 부동산 있죠. 부동산 계약금은 만약에 집주인이 계약하면은요 2배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배.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집을 사려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내가 포기했어. 그러면 그 계약금은 못 받는 거고, 내가 만약에 집을 2억짜리 집을 사려고 3천만 원어치 계약금을 걸었어.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안 판대. 그러면 3천을 받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2배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천이 아니고 얼마를 받으셔야 돼요? 6천. 그래서 과거에 SBS에서 이제 요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어떤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집을 내놨어요. 근데 이제 신혼부부가 와서 이 집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집을 사려고 했는데 계약금을 처음에 5천 달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신혼부부가 돈이 5천까지는 없으니까 일단 3천만 줬어요. 근데 계약서에는 5천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러고 2주 후인가 한 달 후에 이제 거기 그 뭐냐 신혼부부이신 분들이 나머지 돈을 내려고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더니 집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네들한테 안 팔 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들한테 안 팔 거다. 그러면 안 파니까 뭐는 다시 돌려받아야 되죠? 계약금 돌려받아야 되죠. 근데 1억 돌려받았어요. 6천만 원이 아니고. 네, 왜 그랬냐면 계약서에 얼마라고 써 있었었죠? 5천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5천의 2배니까 얼마를 돌려줘야 돼요? 1억.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1억 돌려준 적이 있다라고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거기 집주인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더 비싸게 산다 그랬대요. 1억을 더 비싸게 사겠다. 그러면 계약금 6천만 원 돌려줘도 자기한테 남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났죠. 왜 그랬냐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땐 6천만 주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거기 계약서에 5천이라고 써 있으니까 1억을 돌려줘라. 이렇게 된 경우도 실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한참 저기 뭐냐 집값 올라갈 때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 집을 사려고 계약금 1억 걸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 집 안 팔고 얼마를 돌려줬대요? 2억을 돌려줬다라고 뉴스도 나온 적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집 안 사고 얼마 벌긴 했어요? 1억 벌긴 했는데 그 당시에 1억 이상 올라가긴 했어요. 서울 집들이. 어쨌든 그런 케이스들도 실제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106페이지 위에 보시면 선납세금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선납세금. 요거 관련돼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선납세금 옆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뭐 적으시냐면은요. 선납세금 옆에다가 원천징수라고 좀 적어주세요. 원천징수.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엄청 많이 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천징수의 뜻이 뭐냐면은요. 우리 돈 주고 받을 때 세금 띄고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다 줘요? 세금 띄고 줘요? 세금 띄고 주죠. 네, 그렇게 그 세금 주고받는 걸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분계 풀 때 할 건데 줄 때는 예수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 월급 주는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월급 줄 때 원금 다 줘요? 세금 띄고 줘요? 세금 띄고 주죠? 그 세금을 무슨 금이라 그래요? 예수금. 그래서 이 예수금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직원 부담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원이 내는 세금은 뭐라 그래요? 예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반대로 받을 때 있어요. 받을 때는 선납세금인데 선납세금은 두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중간 예납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돈 받을 때 세금 떼었대. 그러면 그때는 예수금이고 돈 받을 때 세금 떼거나 아니면 법인세 중간 예납 이렇게 나오면은 선납세금이세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보면 그 패턴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참 시험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는데 대한민국 시험은 그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자격증들 많이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커말이라던가 뭐 전산회계라던가 뭐 다른 시험들도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자격증의 특징은 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오면 뭐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을 시험 볼 때까지 좀 얼마나 기억하느냐. 그 다음에 회사 가셔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회사에서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 3개월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수습기간이라고 하는데 왜 3개월이 중요하냐면 어차피 3개월이면은요 이 정도 판단은 서요. 어떤 판단이 서냐면 이 회사 업무가 나랑 어느 정도 맞을 것 같다. 사람 말고요. 네, 사람은 1년을 받든 5년을 받든 10년을 받든 잘 모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근데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한 길면 6개월, 짧으면 한 두세 달 정도면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해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이 회사에서 버티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게 어느 정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107페이지 거기 5번에 보시면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 2주 후에 볼 거예요. 다음 주 정도에 보는데 부가세 대급금을 매입세액이라고 하고요. 부가세 예수금을 매출세액이라고 해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어차피 다음 주에 보긴 볼 건데 이론 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딴 건 몰라도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부가세 몇 프로 내죠? 부가가치세 10% 냅니다. 몇 프로 내요? 10%.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만 원에 팔면은 부가세 거기에 몇 프로가 들어가 있어요? 10%.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10%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단일세율이라 그래요. 하나밖에 없어요. 세율은 10%밖에. 근데 이제 우리가 팔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죠? 살 때도 있죠. 그래서 살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고 팔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107페이지 소모품이라고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는 요것 좀 적어주세요. 소모품 옆에다가는 소모품은 자산이고요. 어저께도 썼었는데 소모품 B는 비용입니다. 요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 거기 108페이지 보시면은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라고 있으실 건데요. 거기 108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위에다가는 자산이라고 써주시고요. 가수금 위에다가는 부채라고 좀 적어주세요.
가지급금 위에다가는 자산, 가수금 위에다가는 부채.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나중에 똑같이 또 합니다. 문제 풀 때마다 나오면 계속 반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지급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급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가짜로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급은 하였으나 내용을 모르는 경우, 요거를 가지급금이라고 하고요. 저희 공부하실 때에는 두 가지가 잘 나와요. 하나는 출장비. 왜냐면 우리 회사에서 출장 갈 때 출장비 주죠. 맞죠? 근데 출장비 받아가는 사람이 어디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얼마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걸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럴 때도 많이 써요. 어떨 때도 많이 쓰냐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 이때도 가지급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뜻이에요. 뭐냐면 우리 나중에 이쪽 파트로 업무를 하시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장님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 이따 3시에 나갈 건데 200만 원만 준비해 줘.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 이따 나갈 거니까 돈 좀 줘. 그러면 우리 그 돈을 준비해 놓겠죠. 그래서 그 돈을 준비해 놨다가 사장님이 나가실 때 그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격리 직원들은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많이 물어보냐면 이 돈 어디 쓰실 거예요?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의 반응은 대표적으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거 누구 만나서 어디에 쓸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사장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알아서 뭐 하게. 근데 어차피 둘 다 나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그러면 돈 줬는데 모르는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수금이라고 있어요. 가수금의 뜻은 뭐냐면 수금이 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받았으나 내용을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둘 다 모를 때 쓰는 거예요. 가지급금은 돈 줬는데 어디 쓸지 몰라. 가수금은 돈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결론은 둘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수업하다가 돈 들어왔다라고 문자 카톡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 돈이 들어올 데가 없는데 그래갖고 통장을 봤는데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나한테도 이제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내주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와이프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오빠 예전에 전세 살 때 집주인이 그 당시에 이제 보일러 고장 났었거든요. 보일러 고친 거 돈 붙일 거라고 일단 저희 돈으로 먼저 고쳤거든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집주인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돈을 뭐라 그래요?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그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내 통장에 막 10억이 찍혀. 근데 예, 누가 보냈는지는 몰라. 막 이런 영화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다 통틀어서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또 그거 참고하시고. 또 쭉 넘어오세요. 교재는 116페이지. 그리고 초반에 빨리 나가는 이유는 이거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반을 여러 개 해봤는데 빨리 하나 늦게 하나 기억 안 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빨리 나가고 뒤에 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릴 거예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으로는 가장 낫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내가 하던 게 아니잖아요. 하시던 분들도 헷갈려 하시는데 안 하셨던 분들은 더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 재고자산인데 2장짜리 보시면 돼요. 일단 2장짜리에 있는 거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내용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봐주시면은요 116페이지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이냐면 판매 목적이에요.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우리가 팔려고 갖고 있는 걸 무슨 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재고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재고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수량하고 단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만약에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럼 우리 물건 사고 팔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얼마짜리 샀냐? 또 하나는 몇 개 샀냐?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많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세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계속 기록법. 그래서 계속 기록법은 장부에다가 계속 적는 거예요. 뭐를 적냐면 오늘 몇 개 샀어, 오늘 몇 개 팔았어, 이런 식으로 장부에다가 계속 적는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계속 기록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고 가서 확인한다. 그래서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어디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창고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창고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거고, 계속 기록법은 여기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장부에서. 그래서 우리 회사 가시면 사무실 안에서 몇 개 샀다, 몇 개 팔았다, 장부에 계속 적어요, 안 적어요? 적죠? 그게 계속 기록법이고, 그 다음에 창고 담당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창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창고 가서 확인합니다. 무슨 확인을 하냐면 몇 개 샀어, 몇 개 팔았어. 그러면 창고에 몇 개 남았겠네. 이런 것들 확인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그거를 무슨 법이라 그래요? 실지 재고 조사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섞어 쓴다 그래서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기록법 더하기 실지 재고 조사법, 요 두 가지를 섞어서 쓴다. 네, 그래서 혼합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 결정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개별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법, 여기에다가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면 총평균법.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 결정하는 방법에는, 수량이 아니고 단가, 죄송합니다. 앞에 잘못 썼어요. 그래서 단가 결정하는 방법에는 하나씩 계산하는 걸 개별법. 그래서 개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정확해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개별의 뜻이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자 같은 거 보면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무슨 포장이라 그러냐면 개별 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면은 당연히 정확해요. 몇 개씩 하기 때문에, 하나씩 하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요, 하나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그 좋은 방법을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좋은 방법은 항상 최대 단점이 뭐냐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청소라는 거 하시죠? 네, 청소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청소 중에 제일 좋은 청소가 대청소라고 있습니다. 근데 대청소는 자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힘드니까. 네, 우리 청소 중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 대청소잖아요. 근데 잘 안 해요. 왜요? 시간도 오래 걸려. 힘들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청소만 하잖아요. 그것처럼 회계에서도 개별법이 가장 좋아. 근데 많이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시간도 오래 걸려. 예, 정확한 대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다 그래서 큰 메리트가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는 요거만 있습니다. 선입선출법.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뭐냐면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파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판매하는 걸 무슨 법이라고 해요? 선입선출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무슨 법이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선입선출법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선입선출법이 헷갈리시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마트 가봤죠. 예. 마트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 데 가서 그 음료라던가 대표적인 게 우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우유 살 때 대부분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바로 먹을 거 아니면 날짜 며칠 남았나 봐요, 안 봐요? 봐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앞에 게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 대부분 뒤에 있는 게 날짜가 좀 오래 남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나열하는 걸 선입선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옛날 거를 먼저 파는 거예요. 최근 걸 먼저 파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새 거 먼저 파는 게 좋아요? 헌 거 먼저 파는 게 좋아요? 헌 거 먼저 파는 게 좋죠. 오래된 거. 그래서 오래된 거를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언제 팔아요? 나중에 팔고. 새 거는 나중에 팔잖아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후입선출법은 새 거를 먼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회사 중에 이런 회사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찾다 보면 인터넷에서 물건 사다 보면은 이런 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글을 쓰시냐면 저도 몇 번 봤는데 저 물건 샀어요. 검수 후에 최근 걸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판매자는 절대로 검수는 하는데 새 거를 먼저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옛날 걸 먼저 처리하는 게 뭐하죠? 좋죠. 그래서 물건 사시는 분들 중에 꼭 그런 문구를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물건 샀으니까 검수한 다음에 최근 걸로 먼저 주세요. 그러면은 저기 누구냐 물건 파시는 분은 웃고 계실 거예요. 왜요? 새 거 안 줄 거니까. 그래서 새 거 먼저 주는 게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옛날 거 먼저 파는 게 무슨 법이라고요? 선입선출법. 근데 우리는 무슨 법을 많이 쓴다고요? 선입선출법을 많이 씁니다. 실무에서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실 거는 뭐냐면 물가가 상승할 때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요 상황이죠.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커요. 그래서 매출 원가만 무슨 법이 크다고요? 후입선출법이 어떻다? 크다. 그래서 그거 좀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크다. 그 두 장짜리 다 있죠, 내용은. 그래서 하나씩 또 간략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하나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물가가 뭐 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잖아요. 뭐가 난리냐면 조만간 해야 될 거 있잖아요. 뭐 저는 안 하긴 하지만 뭐 해야 될 게 있냐면은 저거 있죠? 저거 뭐냐? 김장.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마트를 좀 안 갔었어서 아마 조만간 갈 건데 그 마트 가면 배추가 한 포기에 10,000원 가까이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물가가 뭐 하고 있어 갖고요. 상승하고 있어서.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한 건 아니에요. 현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하게 되면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원가는 후입선출법이 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가의 얘기가 비싸게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최근 게 비쌀까요? 옛날 게 비쌀까요? 최근 게 비싸겠죠? 왜냐면 우리가 물건 살 때 옛날에는 싸게 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 먼저 파는 방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법으로 한다고요? 선입선출법.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익은 선입선출법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가 무슨 법으로 판다고요? 선입선출법으로 파는 이유가 뭐냐면 선입선출법으로 파시면 이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목적은 이익 창출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무슨 법으로 많이 파세요? 선입선출법으로 많이 팝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모의 뜻이 뭐냐면 수량 부족. 이거 다 한자입니다. 그래서 감모의 뜻은 수량 부족이세요. 그래서 우리 수량이 부족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장님인데 분명히 나 물건 100개 샀는데 95개밖에 없대. 그럼 5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모는 한자예요. 그래서 감모했다. 그러면은 수량이 뭐했다? 부족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적이 있고 비정상적이 있는데 정상적일 때는 원가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땐 영업의 비용인데 요 내용은 세무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에요. 세무에 잘 나온다는 얘기는 난이도가 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저가법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그 매출 원가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같이 보시면 여기 무슨 뜻이냐면 평가 그러면 금액 맞추는 거라 그랬어요. 돈 맞추는 거. 돈 맞추는 걸 이제 평가라고 하는데 그 저가법이라는 걸 써요. 회계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액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근데 이 저가법하고 현재 맞는 게 하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쌀. 쌀 가격은 떨어지고 있대잖아요. 왜냐면 풍년이라.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저기 뭐냐 여의도에서 결론 났죠. 1조 정도 세금을 투자해갖고 벼를 뭐 하겠다? 쌀을 구매하겠다. 근데 그런 쪽에 쓰는 돈은 솔직히 아깝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시골에 뭐 논밭이나 이런 걸 할 일은 없지만 저 어렸을 때에는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셔서 농사 짓는 거 도와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때 고추 따는 거 도와드렸거든요. 30분만 고추 따면 허리가 부러질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안 쓰던 근육을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농사 짓는 게 어떻죠? 쉽지 않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혹시 기회 되시면 한 번만 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농업 관련돼서는 어쨌든 국가에서 투자를 많이 하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농사 지으실 분이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줄어드는 건 확실하니까. 뭐 젊은 분들이 요즘에 많이 귀농귀촌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니면 귀농귀촌 했다가 포기하고 다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귀농귀촌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그놈의 텃세. 텃세 때문에 내려갔다 못 버티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곳들도 있대잖아요. 어떤 곳들도 있냐면 우리 마을에서 살고 싶으면 마을 지원금 몇 천만 원 돼. 이것 때문에 다툼도 많아요. 없는 데도 있고 뭐 몇십만 원 내는 데도 있고 몇백 내는 데도 있고 몇천 내는 데도 있대요.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근데 내가 귀농해갖고 아니면 귀촌해서 귀여해서 열심히 살려고 내려갔는데 돈 내래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버티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농사 짓는 게 쉽진 않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지방에서 조그만하게 한 3,000평인가 4,000평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고 계신데
가보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쌀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저가라는 건 가격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저가법을 쓰면은 이익이 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죠. 그 부분 참고하세요. 또 초반에는 그 용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모 그러면 수량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수량 부족하니까 뭐예요? 손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상적하고 비정상적이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근데 시험에는 나와요. 근데 이제 정상적의 뜻은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는 1년에 몇 기씩 없어지더라 라고 예측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예측치까지는 정상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건 이런 거죠. 갑자기 우리 회사에 태풍이 왔다 갔어. 근데 태풍이 왔다 가면서 회사에 있었던 물건들이 날아가서 망가졌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진이 나갖고 지진 난 대로 우리 회사 물건이 들어가서 없어졌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비정상적이에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었던 거. 예. 왜냐면 우리가 예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 예상이 맞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당연히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예상치까지는 정상적이라고 하고 예상치를 넘어가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시에 다음 것도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또 분계 연습할 겁니다. 쪽지 시험 보고.